네. 안녕하세요. 하이브지 철학의 이은영입니다. 오늘은 천잠은 44강째 되는 날인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문효남 변호사님, 그리고 저희 우리 성균관대학교 유교 철학 박사님, 법으로 육아법? 그걸로 육아 자연법 사상이죠. 예. 육아 자연법 사상으로 이제 박사 학위 논문을 쓰셨어요.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이구,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께서 법이 전공이시잖아요. 사실 우리 남편이 대단히 존경하는 분인데 그래서 또 법으로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법자 들어가는 거, 가도멸계, 천토해맹, 그리고 하준약법, 한패, 번형 이렇게 해갖고 요 부분을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이제 제가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우선 이 천자문 중에서 제가 이제 73강, 74강을 맡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천자문하고 인연을 맺은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천자문을 처음 접하게 됐던 게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네. 그때 이제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모친께서 이 천자문 책을 하나 사오셔가지고 여름방학 동안 이 천자문을 다 떼라고. 그래서 사실 이 학교를 다니면서 부모님한테 뭘 공부하라라는 이야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그때 이제 방학이 한 3-40일 되니까 하루에 한 이제 32자. 그러니까 이제 넷 이걸 이제 8개를 이렇게 평균해야만 이제 여름방학 때 천자를 이렇게 다 익히게 되는데, 재밌었던 게 그때 이제 매일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시험을 봤어요. 네. 그래서 다 100점을 맞으면 용돈을 받고, 하나 틀릴 때마다 이제 종아리에 한 대씩 맞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종아리는 맞지 않고 이제 이 방마칠 무렵에 이 천자문을 하늘천부터 입기야까지 쭉 다 읽고 쓰고, 그때는 외웠었죠. 지금은 뭐 전혀 외우질 못하는데,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중학교 1학년 때 이 천자문의 이 1000글자의 한자의 훈과 독을 익히고 쓸 줄 알게 되니까, 그럼 중고등학교 때 이제 전 특히 이제 문과를 다녔는데, 고문 시간 때 이제 고전을 본다든지, 그 뒤에 제가 대학을 가서 이제 법대를 다니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법서들이 거의 대부분이 한자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공부하기가 무척 편해가지고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천자문을 공부했던 게 정말 그 뒤에 제가 이제 이 문과를 다니고 법대를 다니고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도 이 상당히 좀 다른 애들보다는 이 편하게 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은영 박사가 지금 운영하는 이 천자문 강의를 받으신 여러분들, 연령층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혹시 좀 젊은 분들이 계시면 이 천자문을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 여러 생활하는데도 편하고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독자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문 박사님은 어머님 덕이 크네, 공이. 그쵸? 네. 그때 이제 천자문 책이 그때는 한 페이지에 이제 4글자씩 16자가 들어있는 그런 책이었는데, 좀 큼지막하게. 그래서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황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읽기야 딱 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제 방학이 끝나서 2학기를 다녔는데, 그때 상당히 뿌듯했었습니다. 그렇죠, 보람. 네. 그러셨겠네요. 아이고, 참 훌륭하신 어머님이시. 아이고, 좋은 말씀. 너무 좋죠? 자, 어렸을 때부터
그 머리 말랑말랑하고 그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한문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걔는 5살부터 이렇게 사자수학을 했거든요. 근데 걔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뭐 좀 도움이 되니 하고 물어보니까 도움이 되냐고 제가 이제 중3 때 물어보니까 네. 걔가 그래요. 머리는 기억을 못하는데 몸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몸이 먼저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독하시는 분들 저기 혹시 어린아이들 있으면은 좀 힘들지 않게 좀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변호사님 말씀 예. 우리 법 쪽에 대가신데 특히 우리 남편이 존경하는 분. 그 오늘 이제 제가 맡은 73강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저기 73강은 가도, 멸괴, 천토, 회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훈독을 말씀을 드리면 가는 빌릴 가, 도는 길도, 멸은 멸할멸, 객은 나라객, 천토, 회맹은 천은 밟을 천, 흑토, 회는 모일회, 맹시할맹 이렇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 한자는 아마 잘 아실 텐데 이제 가도, 멸괴에서 객자가 조금 어려운 자입니다. 이 객자가 여기서는 나라 객자로 쓰였는데 원래는 그 범 발톱무늬 객이라고 이 글자가 보면 이제 그 호랑이 호자도 들어있고 해서 원래는 이제 그 이 호랑이 발톱무늬라는 뜻인데 또 다른 뜻으로는 이렇게 나라객으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나라객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가도멸객 천토회맹 이걸 이제 그 직역을 해보면 가도 길을 빌리면 길을 빌리다 멸객 객나라를 멸하다 천토회맹 천토에서 회맹 모여서 맹세하였다 이런 뜻인데 사실 그 이 73강은 이 제대로 이제 뜻을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여기 역사적인 사실과 이제 고사가 이 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도 멸객 천토 회맹은 길을 빌린다고 하면서 이 객나라를 토벌하고 천토에서 제후들을 모아서 맹세하게 하였다 이런 정도의 이제 뜻인데 이 배경이 되는 시대는 그 중국의 춘추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최대 강대국이었던 그 진나라의 제후였던 헌공이가 이제 그 아들 문공이 아들인데 그 이제 부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버지 이제 헌공이 이제 천하를 이 제패하기 위해서는 이 객나라를 갖다가 그 다음 이제 차례로 이제 그 쳐서 정벌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진나라와 이 객나라 사이에는 우나라가 이제 위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객을 정벌하기 위해서는 이 우나라를 지나쳐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이제 그 진나라의 헌공이라는 그 제후가 그 객을 이제 토벌할 계획을 세우니까 그때 진나라의 이제 그 유명한 그 이 명장이 순식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순식이라는 장군이 이제 그 헌공한테 건의하기를 이 중간에 있는 우나라의 그 제후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이 보물이나 이런 데 대해서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 수국지벽과 굴산지성을 선물해서 이 길을 지나가는 데 허락을 받자 이렇게 건의했고 그때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우나라에는 또 궁직이라는 아주 그 현명한 그 책사가 있었습니다. 그 궁직이는 이제 그 이 자기 우나라의 이제 그 제후한테 만일에 그 이 길을 내어주게 되면 결국은 우리도 덩달아 이 진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절대 길을 내어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이 궁직이가 자기 나라 제후한테
길을 내어주게 되면 결국은 객을 치고 난 다음 그 다음 차례는 우리가 돼서 결국 우리가 멸망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이 객나라는 입술과 이빨의 관계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없어지면 나머지 따라서 없어진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순망치 안의 이제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 제후를 설득을 했는데 결국 이제 그 이 우나라의 이제 제후는 이 수국지벽과 굴산지성이라는 이 귀한 물건에 너무 탐을 내 가지고 결국은 이제 궁직이 말을 안 듣고 이제 그 선물을 받고 길을 내어주게 되지요. 여기서 이제 그 수국지벽과 굴산지성이라는 거는 그 수국이라는 그 다 이제 데서 나오는 이제 그 이 아름다운 구슬을 말하는데 복물이지요, 보석. 그리고 굴산지성은 굴산이라는 데서 나는 이제 명필, 아주 그 유명한 이제 명마를 말하는 건데 다 지금은 산사성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궁지기는 자기의 권위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우나라를 떠나서 사라지고 결국 이제 그 진의 그 이제 그 선물 계략에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우나라는 길을 내주고 그래서 진나라는 그 우를 통과해서 이제 객나라를 정벌을 합니다. 그래 객을 정벌하고 돌아오면 길에 이제 우나라마저 정벌을 하고 선물 줬던 이 보석 보물도 다시 이제 뺏어오고. 그래서 이제 이 가도멸객은 이제 우나라에게 길을 빌려달라고 해서 객나라를 멸했다 라는 뜻인데 그 뒤에 생략된 것이 돌아오는 길에 우나라도 멸했다라는 부분이 사실 숨어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이 가도멸객은 오늘날에도 보면 그 이 상대방의 어떤 그 감추어진 속셈을 이 간파해서 미리 대처하라는 교훈을 주는 이제 그런 이 고사성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또 역사적으로 보면 좀 많은 이런 게 그 떠오르는 게 있지요. 윤진애란이 또 그 얘가 아닐까 싶어요. 그 명나라 가기 위해서 이제 길을 내달라고. 이게 이제 단순히 예전에 그 춘추 시대 때 중국에서 일어난 거로 끝나는 이게 아니고 이 가도멸객은 이 우리나라에도 역사에 보면 여러 차례 그 외국으로부터 이 길을 빌려달라는 그 이 요구를 받고 결국은 우리가 큰 희생을 당한 역사적인 그 뼈아픈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표적으로는 일본이 이제 그 임진왜란 때 명나라를 치러갈 테니까 이제 우리 조선더러 길을 빌려달라고 하는 그걸 이제 유명한 정명가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때 우리 한반도가 아주 그냥 엄청난 그 이 피해를 그 입은 그 뼈아픈 경험이 있고 그 뒤에도 이제 청일전쟁이라든지 러일전쟁 이럴 때 이제 일본이 이제 그 이 한반도를 길목으로 해서 청나라 또는 러시아하고 전쟁을 벌이면서 이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되고 그 이 많은 그 이 양민들이 목숨을 잃고 많은 그 물적 피해도 입은 그 뼈아픈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의 경우에도 이렇게 몇 번 당했지만은 그 외에 보면 이제 여진족이 청나라로 가는 길목을 내달라고 해가지고 이 벌어졌던 정묘호란, 그다음 병자호란,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사를 보다 보면 일본 또는 그 이 여진족 뭐 이런 등등해서 그 위아래로 해서 여러 가지 그 한반도가 중간에 길목이 되어가지고 전쟁터로 변하고 이 엄청난 그 희생을 당한 그런 그 역사를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도멸객이라는 이 부분은 이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는 어떤 교훈을 우리한테 이제 주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나라의 안위를 지키고 이 국민을 편안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특히 그 이 나라의 그 지도자 그리고 위정자는 그 주변국들과의 외교를 통해서 이 그 나라의 그 이익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동맹을 제대로 된 동맹을 이제 강화해야 된다. 그런 한편 다른 나라의 그 속셈을 제대로 간파해서 속아 넘어가서는 되지 않는다. 그런 이제 다른 나라의 속셈을 간파하지 못해서 그냥 말려 들어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라 라는 아주 이게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그 이 고사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도멸객 이 부분은 이 그 일반 그 국민들도 물론이지만은 개인적인 어떤 그 삶을 살면서도 항상 이런 이제 다른 사람의 교활하고 나쁜 속셈을 미리 간파하고 이 대비해야 된다라는 그 교훈도 있지만 특히 이제 각 분야별로 어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더욱더 명심해야 되는 특히 오늘날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이 교훈을 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아이고, 참 너무 재밌죠. 아이고 우리 저기. 그 다음 이제 가도멸객에 이어서 나오는 게 천토회명입니다. 네. 천토회명. 이제 그건 아까도 처음 읽어드렸지만은 발불천, 흑토, 모일회, 맹세할맹. 그래서 천토에서 모여서 맹세를 하였다라는 뜻인데 이 가도멸객이 이제 이 헌공에 관한 어떤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이렇게 나온 그 말이라 한다면 이 천토회명은 그 헌공의 아들 문공과 관련된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 아들 문공이 이제 제후가 된 다음에 여러 이제 주변 그 제국들하고 전쟁을 통해서 다 이기면서 이제 아주 진 나라가 거의 그 춘추 시대 때는 그 여러 수많은 제국 중에서도 가장 강대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것이 그 당시 이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초나라를 이제 물리치고 거의 천하를 이제 평정한 상태인데 그때가 연도가 기원전 63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00년쯤 전에 이제 거의 천하를 사실상 평정한 다음에 이 문공이 천토대라는 곳으로 이 각 제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불러 모으면서 그 당시 이제 각 제후국들이 이렇게 난립은 하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주나라라는 이제 정통파 그 천자가 있는 주가 명맥은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주나라 임금은 양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토대에다가 양왕을 모시고 그다음 각 제후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그 동맹을 맺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동맹의 그 주된 내용은 각 그 나라의 제후들은 이 주나라의 천자를 공경하고 이 조공할 것을 이제 맹세를 시킨 건데 사실은 겉으로는 이 천자를 중심으로 해서 각 제국들이 천자를 모시고 조공을 바치고 이런 것 같지만은 실제 내막은 이제 이 진나라가 천자를 등에 업고 각 제후들한테 이제 명령을 한 이제 그런 모임입니다 보면. 그래서 요 내용 이제 천토회명은 진이 명실상부하게 이제 천하를 호령하는 패자가 된 그 내용을 이제 일컫는 고사성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춘추 시대나 그 뒤에 전국 시대 때도 이 천자는 있지만은 힘이 없고 이제 유명무실하니까 각 제후들의 열강들이 이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이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그 제후들 중에서도 가장 이제 우두머리로 이제 되는 경우에 거의 천하를 제패하게 되는 직전인데 그걸 이제 패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춘추 시대나 그 뒤에 오는 전국 시대는 패자가 되기 위한 그 이제 싸움이고 그 수백 년에 걸친 그 패자가 되기 위한 전쟁과 싸움 속에서 그 당시 이제 그 백성들은
수십 많은 백성이 죽고 도탄에 빠지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그 공자 명자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것이고 나라가 태평이 될 것인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소위 이제 말하는 육아 사상을 그 이렇게 펼치려고 그 중국 전국을 순례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이야기와 이제 연결이 됩니다. 아이고 글자는 내 글자인데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아 참.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전공이 나오시겠네. 그 다음이 이제 74강인데 네. 이 74강은 하준약법 한패 번형 이렇게 8글자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어찌하 준수할 준 약속할 약 법법 그 다음에 한패 번영은 나라한 패단패 번거로울 번 형벌형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73강은 이제 그 춘추 시대의 이야기지만 지금 요 74강은 이제 거의 세월이 좀 지나서 이 배경이 되는 시기는 전국 시대 거의 후반기에서 전국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그 소위 진나라로 통일이 된 다음에 진이 멸망하고 한나라가 들어서고 한 그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배경이, 시대적인 배경이. 그래서 직역을 우선 해보면 하는 이제 어찌하지만은 여기서는 그 소하라는 사람의 이름을 줄여서 하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하는 준수하였다. 약법. 그러니까 소하는 약법을 준수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한패 번영은 이 한은 원래는 이제 나라한이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한비자, 법과 사상으로 유명한 한비자를 이제 줄여서 이름을 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한패 번영, 한비자는 이 번영으로 말미암아 아주 많은 패단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이제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역을 해보면 하준약법은 한나라 고조 한고조 때의 소하는 이 약법 이거는 약법 3장의 줄임말입니다. 약법 3장을 잘 준수를 했고 그 다음 한패 번영은 한비자는 진시황 때의 한비자는 번형 여기서는 아마 가혹한 형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소위 요새 말로는 악법 같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이 가혹한 형벌로 많은 폐해를 가져왔다. 근데 시기적으로는 이제 진시황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가 이러니까 한고조인데 여기서는 이제 순서를 바꿔가지고 한고조 때의 소하라는 신하는 유방이 만든 약법 3장을 제대로 준수해서 뒤에 생략된 것은 아주 민심을 얻었고 백성들이 좋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시황 때의 한비자는 가혹한 형벌 시행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아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괴롭혔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선 약법은 이제 약법 3장의 이제 이 줄임말로 썼는데 그 유방이 내나 이제 한나라를 세운 한고조지요. 그 유방의 약법 3장은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세 가지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거는 옛날 고대시대 때는 어느 나라나 다 되게 요건 들어있지요.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남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엄벌에 처한다. 이 부분도 사실 동서고목론하고 되게 다 유사한 이 형벌 조항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이제 세 번째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법령은 완전히 폐지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법령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진시황 때 만든 이 소위 번형 가혹한 형벌들 백성들을 괴롭히고 가혹하게 세금을
쥐어짜고 하는 이런 이제 사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약법 3등이나 세 번째 나오는 이 모든 법령,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법령은 진나라 때 백성들을 통제하고 탄압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만든 악법들을 폐지한다 이런 조항이니까 이 유방의 약법 3장을 이제 이 소화가 제대로 시행을 해 나가니까 이 백성들이 이 쌍수를 들어 관영을 하고 그랬겠네요. 그래서 이제 한나라로 진이 멸망을 하고 한나라가 통일을 하는데 이 백성들이 민심을 얻는데 결정적으로 작용을 한 이제 법이 이 약법 3장이고 이거를 이제 그 충실한 신하인 소화가 제대로 잘 그 뜻을 받들어서 시행을 하고 해서 이 민심을 추스르고 민심을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지만은 그 진나라 때 이 아주 복잡하고 너무 무거운 각종 형벌에 이제 백성들이 신음을 하다가 이 유방의 재상인 이제 소화가 이 약법 3장을 충실히 시행을 해 나가니까 백성들이 아주 좋아하면서 이 크게 호응을 해서 이 유방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유방이 이제 그 천하를 통일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얻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그 이제 진나라는 그 중국 최초로 이제 그 이 통일왕국을 이 건설한 이 어떻게 보면 참 위대한 이 진나라인데 그 진의 영어 발음이 오늘날 이제 차이나의 어원이 되었던 그런 정도로 이 강대국을 건설했는데 결국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제 평가가 되겠지만은 진은 이제 그 이 법과 사상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항, 이사, 한비자 이런 이제 유명한 대표적인 법과 사상가들의 어떤 사상을 받아들여서 강력한 법으로 이제 그 넓은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제 그 통치해 나가게 하면서 이제 초반에 이제 뭐 도량형을 통일했다든지 이런 이제 그 공도 있지만은 이 너무 이 법이 복잡하고 가혹한 법들이 많다 보니까 이 이제 법의 폐해 그래서 민생 파탄 법이 너무 많아서 국민들이 다 알지를 못했다고요. 그래서 다 알지도 못할 법은 아니고 걸려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백성들을 잘 살고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법이 아니고 백성들을 통제하고 이 처벌 위주의 법을 너무 강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백성들이 마음을 이제 떠나게 되고 이반이 생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 지역별로 이제 농민들의 반란도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에서 불과 그 오랜 그 춘추기 시대를 거쳐가지고 정말 강력한 통일왕국을 설치한 이제 위협을 달성한 이제 그 진나라가 불과 2대 그 15년 만에 멸망을 하고 그 기원전 221년부터 기원전 206년까지 이 만 15년 이제 진나라가 이게 살아있다가 멸망을 하고 그 뒤를 이어서 유방의 그 한나라가 이제 등장하면서 우리가 거의 이제 그 한수당송 원명칭할 때 이 한나라가 이제 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짧은 왕조였다고 가장 되죠? 최초의 통일왕국이면서 가장 짧은 이 왕조였습니다. 진나라가. 그래서 하준약법에서 이제 이 법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그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법이란 것은 이 국민들 백성들의 어떤 이 편안하고 잘 살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의 어떤 그 이제 법이 원래의 법의 그 의미고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이 진나라처럼 백성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은 소위 말하는 악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 이 영국이 선진국이고 할 때 하던 말이 이제 법의 지배, 영어로 하면 rule of law, 법의 지배가 확립된 나라다라고 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래서 줄여서 법치라고도 합니다. 이 법치라는 말은 요즘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법치라는 말을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거의 상반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rule, 그 다스리다 할 때 RULE, 룰은 똑같지만 rule of law가 법치, 법의 지배고, 그 다음에 법에 의한 지배가 있습니다. rule by law. 그럴 때 이 소위 이제 법에 의한 지배는 방금 얘기한 중에서 진나라 때의 법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법에 의한 지배. 그리고 법의 지배. rule of law는 이 하준약법 때의 이 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치 하지만은 무조건 어떤 법이 있으니까 그 법을 제대로만 시행을 하면 법치냐, 그건 아닙니다. 네. 이 법치는 구분을 굳이 하면 이제 실질적인 법치가 있고요. 또 형식적인 법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이 법을 만들어서 이게 시행되는 이 법의 지배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법치라고 할 수 있다면, 법에 의한 지배, 소위 악법도 법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이 지배는 소위 형식적인 법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치라고 할 때, 법치 또는 법이라고 할 때 이것이 과연 실질적인 어떤 법이냐, 형식적인 모양만 법이냐, 이런 걸 우리는 항상 이제 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만들 때 무조건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고 해서 이게 다 좋은 법이고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수결에 의해서 절차적으로는 적법하게 이제 그 제정되거나 한 법이라 하더라도 이 법의 목적과 법의 내용이 이 소위 이제 그 다수 국민들의 이익과 이 복리에 들어맞으면 그게 소위 이제 선법이겠지만은, 그지 않고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만든 법, 이런 거는 악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된 법치가 되는 선진국은 제대로 된 실질적인 법을 만들어져서 제대로 시행이 되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하준약법 같은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이제 그 반대의 경우 악법을 만들어서 악법으로 백성들을 통제하고 하는 그 예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최근 들어서 이 대표적인 예가 이 나치 시대, 히틀러 그 나치 시대 때 만들어진 수권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나치가 이제 그 정권을 장악한 뒤에 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이 독재 정치를 펴기 위해서는 여러 정당이 있고 그 법을 만드는 국회가 있는 게 거추장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수권법이라는, 이거는 이제 그 독일어로는 원 이름은 전권위임법이라는 뜻으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 법인데, 이 조문은 몇 개밖에 안 되지만은 핵심인 이 법의 일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법률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 이외에 독일 정부에 의해서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 그 당시 독일 헌법이 이제 바이바르 헌법인데, 그건 상당히 근대적인 그 아주 그 선진화된 그 헌법으로, 이 헌법으로서는 이제 현대적 헌법의 효시다해서 많이 이렇게 그 이 칭송을 받는 그 헌법인데, 당연히 국회에서 이 각 정당의 어떤 토의와 표결을 거쳐서 이제 법이 제정되는데, 이게 이제 거추장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 그러니까 나치 정권이 그냥 마음대로 임의대로 이제 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의해 가지고 이 나치 독재를 완성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제 이 헌법학자 내지는 이 근데 법학자들 중에서도 이 나치의 이 수권법에 의해서 그 독재가 되고 결국 이제 세계대전까지 일어나서 이 전 세계가 사실은 이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보게 되고, 인권이라든지 이런 자유 평등이 후퇴를 하게 되면서 이런 경험을 겪고 난 뒤에 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헌법과 법률, 이 법 철학에서 특히 법치에 대해서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형식적인 법치는 법이 아니다, 법치가 아니다. 이 실질적인 법치, 자유민주주의 법치로 가야 된다. 이런 이제 이 논의가 많이 되고 그 연구도 많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게 아주 2000여 년 전의 이야기지만은 이 하준 약법 할 때 약법과 한패 번영의 번영, 이거는 이 선한법과 이 악법, 이것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종종 여러 나라에서 보면 이 악법과 선법의 대립과 갈등, 이로 빚어지는 백성들이 도탄과 파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숙명 비슷하게 이게 2000여 년 전에 옛 고사로 그냥 한번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 뒤에도 최근까지도 이런 이 약법과 번영의 이런 갈등과 대립과 이런 문제는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존하는, 만약 지금 현재 나라에서 이렇게 약법을 실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가장 이상적인 그런 약법.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상적인 법이라고 할 때 이제 그 개념 설정하기가 문제인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워낙 인구도 많아지고 사회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 조문요론 몇 개 가지고 이렇게 다 이 복잡한 이 이해관계를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법의 종류나 법 조문의 수도 많아졌지만은 그 법률의 개수나 이제 조문의 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얼마나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이익과 자유와 평등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 내용이 구성이 되느냐, 이 여부가 중요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여담이긴 하지만은 저도 이제 이 유교 철학을 비롯해 동양 철학 공부를 쭉 해보면 결국은 예전에 춘추전 전국시대 때 이 각 사상의 꽃이 피어가지고 소위 제자백가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이제 이 사상 중에서 결국은 가장 강력하고 많은 이제 이 지지를 받던 사상 두 개를 꼽는다면 유가 사상과 법가 사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가 사상과 법가 사상은 방금 진나라처럼 이제 법가 사상만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강력한 나라 통치를 하는데 쓴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이 유가 사상을 거의 국교처럼 받아들여가지고 했던 중국 나라가 우리 조선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 소위 유가 사상과 이제 법가 사상은 어느 하나를 쓰면 어느 하나는 배척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이제 문제의 핵심을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보면. 그래서 이 소위 이제 이 유가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린 것을 예치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한다면, 이 법가 사상을 핵심으로 해서 이걸 주로 해서 나라를 다스릴 때 이걸 이제 법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법치와 예치는 이게 서로 상호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느 하나가 전적으로 이렇게 이 대체제의 관계가 아니고 보완제의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경우에는 이제 이 워낙 사회나 국가의 규모도 크고 인구도 많고 이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거나 이렇게 조정돼야 될 분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법치, 소위 법률에 의한 어떤 이제 이 이해 조정과 질서 유지가 필요하긴 한데, 이제 방금 말했듯이 이제 나치의 어떤 수권법처럼 악법, 나쁜 의도를 가진 어떤 정치 세력이 의해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이제 소위 독재로 몰고 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 법을 하는 역사적인 우리가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이 법도 실질적인 법을 제정하는 해서, 또 그 법을 그런 경우에도 실질적인 어떤 제대로 된 제정된 법이라 하더라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결국은 이제 이 유가의 어떤 보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예와 덕, 이런 부분이 보완을 해줘야만이 이상적인 어떤 이제 이 사회 질서를 구축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면 이제 그거는 법치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이 허점을 육아의 예치 사상을 보완을 하거나 또는 육아의 예치 사상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 법치를 보완적 수단으로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가장 이상적인 이제 실질적인 법치를 이루 나가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이 국민들의 어떤 이제 이 복리와 이제 안전과 네. 예증진이 이제 보장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거 이런 거 질문해도 되는지 몰라요. 네. 저는 요즘에 이제 위에서부터 고소 고발 사건이 많고 국민들이 너무 아주 아주 살기 어려운 거 맨날 그냥 사회적으로 언론에서도 위에서부터 이렇게 고소 고발을 잘해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을 전공하신 분 입장에서 또 법학 박사 논문을 쓰셨으니까. 제가 이제 이 12년 전에 이제 검찰에서 퇴임을 하고 네. 이제 변호사 생활을 지금 이제 10년 이상째 하고 있는데 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 보면 우리나라가 특히 고소 고발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요즘 들어서 더 한 것 같아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네. 고소 고발을 아주 이제 쉽게 이제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법에 이제 그런 제도를 용이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제가 일본의 경우와 비교를 한 자료를 보니까 인구 10만 명당 고소 고발 건수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한 몇 배쯤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요? 예. 아무래도 거기보다는 많을 것 같아서 2배? 되게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면 많은데. 그러니까 10만 명당 고소고발 건수 이렇게 하면 이제 비율이 나오지요. 네. 그러니까 절대 건수로 말하는 게 아니고 진작에 인구 안 10만 가요, 명당 저는. 고소고발 건수가 한 몇 배쯤 될 것 같아요. 몇 배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꽤 많은 것 같거든요. 짐작하기에. 그렇죠. 최소한 2배는 넘을 것 같네요. 보통 보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이제 제 친구들이나 뭐 이런 것도 보면 야 2배, 3배, 5배, 6배 이러거든요 보면. 근데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착한 수치는 지금 잊어먹었지만은 1000배가 넘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인구 대비 네. 고소고발 건수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입니다 보면. 그래서 이 사실 이제 고소고발 사건들이 주로 보면 사기, 횡령, 배임 이런 재산 범죄가 많은데 사기. 예. 뭐 그 위에 뭐 폭력이다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이 고소고발이 많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사기관이 검찰과 경찰인데 이 검찰과 경찰의 이 수사력의 상당 부분이 보면 이 당사자 사이에서 이해관계 다툼이 있어서 발생하는 이런 고소사건 수사에 거의 투입이 됩니다 보면 현실이. 그래서 저도 이제 평검사 때 한 달에 29일을 야근을 하고 이제 집에 가면 밤 12시였는데 그게 이제 전부 이런 이제 사기, 횡령, 배임 이런 고소사건 수사하느라고. 네. 그리고 사실은 사기, 횡령, 배임 이런 재산범죄 수사가 이 수사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사건들입니다 보면.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있는 사기, 범위 이런 걸 입증해내고 혐의가 있다 없다 하려면 쉽게 이게 탁탁 이렇게 가려지는 게 아니고 폭력 사건처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이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필요 이상으로 비정상적으로 많은 고소 고발 사건들 처리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수사력이 투입되고 정작 중요한 이 진짜 거악을 척결한다든지 정말 부정부패를 척결해 가지고 맑은 사회를 만든다든지 이런 데 투입해야 될 이런 수사력이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이제 그렇죠. 활용하는 이런 귀중한 수사력을 거의 대부분 하여튼 고소고발 사건들에 이렇게 이제 이 투입이
되고 하는 이런 그래서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놀랍네요. 결국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고소 고발이 많은 거는 물론 고소 고발을 쉽게 하기 위한 법제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은 사회 각 분야별로 어느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이 복잡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라든지 어떤 대립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 분야별로 조정하고 중재해서 해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 같으면 마을에 어떤 이 주민들끼리 분쟁이 생기면 그 마을의 원로가 들어보고 중재하고 해결을 하고 이런 자체 해결 시스템이 다 있었잖아요, 보면. 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날은 이제 이 우리나라 사회가 정치 분야든 경제든 어느 분야든 간에 그런 중재를 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이제 원로 내지는 자체 그 조절 마을에 어른이 없어. 자체 조절 시스템들이 다 무너져 가지고 대립하다가 결국은 자기 목숨만 키우다가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야 법에 가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지금 아파트 동대표거든요. 그래서 동대표 할 때 그거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고소 고발 사건이 작은 거 가지고도 고소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동대표 맡은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지금 10월이니까 10개월 됐어요. 갑자기 빨리 그만두십시오. 그만둬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 지금 우리 말씀하신 거. 죄송하지만은. 그래. 우리가 흔히 사회생활 하는 말이 오래 살고 싶으면 아파트 동대표 하지 말고 그 상가 건물 관리사무소장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 이게 저도 이제 현직 때 그런 사건들도 많이 했지만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동대표를 한다. 이 상가 건물 이 관리소장을 한다. 그럼 서로 하고 싶은 사람도 많지만은 하면 꼭 보면 이쪽 파 저쪽 파 뭐 이래가지고 그 나중에는 이게 송사 때문에 이 진짜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제가 볼 때는 아까도 했지만 각 이제 그 사회의 그 지도자 내지는 원로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각 그 사회 분야별로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이 이해관계를 갖다가 이제 중지해주는 그런 사실 자율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면. 그게 없이 모든 문제 크고 작은 문제를 좀 다 법으로 해결한다. 이거는 소위 말하는 아까 이제 약법의 어떤 이렇게 그 시대가 아니고 이 번영의 시대로 악법의 시대로 가기가 쉽거든요 보면. 그래서 결국은 법과 소송으로 모든 걸 해결하게 되면 변호사가 이런 말하면 이제 변호사 이제 사건이 거의 없게 되긴 하지만 저는 철저히 그렇습니다. 송사가 소위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이기는 것 손자병법에 나오잖아요 보면. 그것처럼 뭔가 이 다툼도 송사를 하지 않고 해결하는 게 가장 서로한테 좁습니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상담하러 오는 분한테도 보면 보통의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럼씩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길 것 같다 해가지고 약정을 하고 그래야 수입이 들어오는데 저는 상당히 많은 사건을 이래가지고 이렇게 일단 한번 자체를 해결을 하고 정 안 되면 다시 찾아오내라 보냅니다 되게. 그래서 이 멋진 변호사님이세요. 송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사회가 아주 각박하고 정말 이게 사람이 살맛이 안 나는 사회로 변합니다. 그래서 법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이렇게 써야지 껄핏하면 법 이러는 사회는 분명히 뭔가 잘못된 사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이 박사님이 이런 이제 이 인간의 소위 누구한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가치 이런 육아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니까 이 어린애들부터 해서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인간 됨됨이 인간의 자세 이런 교육을 잘 시켜주시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인성과 심성이 좀 순화가 되면 이 법에 무조건 해결하겠다는 법만능주의, 법만능주의가 곧 아까 말한 나치 수권법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보면 이런 식의 이제
참 비극적인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길이 결국은 어릴 때부터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다년간 교육 분야에 종사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아이고, 이런 부끄러워라. 그런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어릴 네. 때부터 바르게 만드는 것이 이 바르게 되는 나라를 네. 가꾸는 데도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어떻게 지름길을 잘 만들어 보도록. 제가 지금 저기 뭐야 그 우리 문 박사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아 지금 육아 철학을 그냥 우연히 하신 게 아니다, 다 준비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제가 언젠가 저기 법무부에 저기 음주 뭐 그런 관련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소개로 강의를 2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서 제가 저도 소소하게 이렇게 뭐 사건을 고발을 하려면 할 수도 있고 그런 사건이 몇 번 있었어요. 몇 건 있었는데 그거를 한다고 내가 뭐가 좋아질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몇 번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차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뭐 웬만한 건 그냥 돌려보내는 거. 근데 요즘 같은 경우 살짝 부딪혀도 그냥 바로 뭐 보험 처리하라고 그러고 또 그 정말 저는 이게 고소하는 거는 저는 마지막으로 정말 그 하다 안 되면은 그게 마지막으로 가야 되지. 그때 강의 시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법은 법은 있어야죠. 약법 그냥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법으로 처리하는 일이, 교도소가 통통 비더라도 교도소 저기 뭐야 이렇게 사람을 구속하고 이런 일은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쭉 말씀드린 것도 이제 방금 우리 박사님 그런 말씀하시니까 한번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제가 해보면, 이 원래 이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 그러잖아요 보면. 그래서 사실은 이 인간 세상에서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는 그 자체 규범, 그건 결국 이제 도덕의 터잡은 이제 자체 규범들이 사실은 이게 제 역할을 하고, 법이라는 거는 정말 가끔씩 아주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법이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는 게 바람직한 사회고 선진 사회가 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법치와 예치라고 할 때도 보면 이 동양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육아 사상에서 말하는 예라고 하는 거는 요즘 현대적인 의미에서 예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지금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법이 있고 그 외에 도덕이 있으면 법과 도덕의 중간적인 존재가 예거든요 보면. 이 육아 사상에 말하는 동양에서 예라고 할 때는, 그래서 이 예는 어떻게 보면 도덕이면서도 약간의 법 같은 구속력이 있는 그런 형태가 이 동양의 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런 이제 소위 도덕과 예가 대부분의 어떤 이 인간관계를 규율하고, 법은 예외적으로 가끔씩 정말 이거는 도덕과 예로 해결이 안 될 때 마지노선같이 나타나는 게 법인데, 요즘은 도덕과 예는 아예 없어지고 그냥 무조건 전면적으로 온 전진에 법 이러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관계가 망쳐지죠. 그래서 이 고소고발 이런 게 많아지면 무슨 문제가 또 있냐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 이제 누구 쪽이 뭐 이제 너 말이 맞다, 너 말은 틀리다 이렇게 이제 결정은 나지만은 그렇게 되니까 이 두 사람은 영원히 적이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파탄이 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우리 이제 조상들도 옛말에 절대 송사는 하지 말라는 거고, 공자께서도 보면 내가 송사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한 기적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이제 그게 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나 싶은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이 이제 그 인의 예지를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마땅히 할 일을 하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고, 또 그 성인을 쫓는 사람, 따르려고 하는 사람을 현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이제 법으로 말하는 이제 약법, 사람의 도리를 지켜야 되는 기본 도덕, 그거를 그것이라면 그걸 따르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저는 이제 고소고발을 이런 주변에서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시간 동안 서로 다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뭐 득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시간적인 손실, 경제적인 손실, 네. 그 다음에 계속 그 사건을 단연간 몰입하다 보면 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저기 변호사님, 제가 그 석사 일기 때인가 어디 저기 구례 화엄사 쪽에 이렇게 산책하다 여쭤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맨날 범죄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범죄자들을 조사하고 하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셨나? 제가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그 현직에 있을 때는 다행히 좀 운이 좋아가지고 주로 이제 특수수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좀 거물들 수사를 많이 하면서 이제 내가 우리 나라와 이 사회 질서를 발휘해오는데 내가 일조를 하고 있다는 보람으로 이제 참 밤샘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나중에 퇴임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한 30년 가까운 검사 생활 동안에 이걸 내가 다른 일을 했으면 우리나라에 정말 참 같이 어울릴 만한 멋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검사 생활을 갖다가 제대로 하다 보면 정말 이제 기본적으로 범죄자 내지는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 그치. 또는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호소하는 피해자들만 상대를 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이 많으니까 나가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만날 시간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맨날 밤새서 일하시면. 그래서 이제 퇴임을 하고 나서 이렇게 쭉 변호사가 되면 아무래도 사람을 만나는 게 좀 자유로우니까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와, 우리나라에 정말 내가 진작 이 사람을 알았으면 내가 사는데 좀 더 행복하고 이런 멋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내가 수십 년을 이런 사람들을 못 만난 채 그냥 사무실에서 이 범죄자들하고 네. 이렇게 씨름하면서 이렇게 살았구나. 그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보면. 네, 저는 그러실 것 같아요. 되게 그 구례 하염사에서 여기 내려올 때 물소리, 새소리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분이 어떻게 이제 시인이 되셔야 될 분이 어떻게 저렇게 험한 가장 사람으로서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을 대한 거잖아요. 그 30년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 될까요? 많은 시간을 좀 적극적인 의미에서 좀 좋은 사람하고 상대해도 이 부족한 시간에, 그렇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소극적인 사람들을 상대하느라고 많이 보냈죠. 그런 면도 있죠. 제 표현이 좀 잘못됐나요? 네. 그래서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이 검사 생활을 잘못했다라고 한 적은 없고, 막상 그래도 이제 제가 퇴임을 하고 나서 이제 변호사를 12년째 하는데, 이렇게 다 좋죠. 그래서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에 진작 알았다면 서로 간에 이 삶이 풍부해지고, 네. 참 인간은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저는 그걸 이제 그냥 멋지다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데, 네. 멋진 사람들이 생각으로 참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네,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에 보면 사기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나라의 사기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건 별도로 또 멋진 사람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멋진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같이 대화하고 서로 이렇게 이 생각을 교류하고 이래 지내는 것이 사실 정말 이 제대로 된 인생의 한 방법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각 분야별로 멋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 거지요. 변호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희망이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존경하는 검사장 하실 때도 되게 아주 존경받는, 국민들한테 존경받는 분이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 이야기지요. 예, 그래서 또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건재한 것 같고요. 또 지금 또 육아법 이렇게 연구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좀 지금은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잘 제가 이제 그 변호사를 하면서 2013년도에 이제 공부를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성균관대학교에 이제 육아 철학 공부하러 다닐 때 사실은 이제 나이가 그때 이제 이 60이 다 돼갈 때고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어떤 공부를 할 것이냐 그래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사람이 사는 이 인생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삶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공부가 뭐냐면 그게 철학이더라고요. 보면. 그 철학은 이제 뭐 분류는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서양 철학은 우리가 이제 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단편적으로 쭉 뭐 대학 때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 서양 철학은 그렇게 좀 그 당시 제 생각으로는 깊이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니다. 근데 동양 철학은 이제 3대 동양 철학이 소위 이제 유교, 불교, 도교, 유불도인데 이거는 뭔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서양 철학만큼은 공부를 안 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러면 이 동양 철학을 한번 좀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대 유학대학원에 갔고 거기서 이제 우리 이 박사님도 만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유학 공부가 주지만은 또 이제 불교와 이제 도가 사상 공부를 쭉 해나가면서 이 정말 이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을 잘했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육아 사상 중에서도 이 법사상과 이렇게 융합되는 분야로서 뭔가 현실적으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실제 이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 국민들로 하여금 뭔가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일조할 수 있는 뭔가를 좀 잡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한 게 결국은 제가 이제 석사나 박사 논문도 했던 이제 육아의 자연법 사상 이거를 어떻게 오늘날의 이 법치 잘못되면 이제 악법 내지는 형식적인 법치로 흐르기 쉬운 누군가나 이제 그 권력을 갖게 되면 형식적인 법치로 흐르고 싶은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보면. 그래서 이거를 제동을 걸고 뭐 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부 다 공감하고 국민한테 모두 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이 소위 법을 만들고 이게 시행되는 쪽으로 하는데 뭔가 역할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의도는 거창한데 아직까지도 이제 이게 제대로 이제 제가 이제 그 현실적으로 집행력이 있는 아직까지 방안을 갖다가 이제 연구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이 사실은 육아의 자연법 사상과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나아가야 할 헌법의 방향을 접목시킨 분야인데 이제 조만간 언제든지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헌법이 무슨 정파의 어떤 이익 때문이 아니라도 87년도에 이제 개정된 거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국가 사회나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정말 통일 대한민국에서도 그대로 이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업데이트되고 정말 기준 이제 이 규범적인 그런 헌법으로 이제 개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근데 대비해서 제가 그 논문 마지막 장에는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헌법의 개정 방향이라는 항목도 넣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헌법 개헌에 관해서 뭔가 이제 실질적으로 뭔가 이제 이슈가 될 때
제가 이제 국회의원 300명한테 한 부씩 보내려고 지금 논문 300건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네. 이거는 소진 안 하고. 네. 꼭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제가 이제 애들 가르쳐준 건 선배니까 제가 이제 애들 5살 때부터 가르친 애들이 지금 대학교 4학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가장 빠른 길이 뭐냐면 앞으로 미래의 법학을 전공할 사람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런 육아적인 그런 지금 말씀하신 뭐 이렇게 선한 법을 시행을 해야 될 거고, 또 인간이 우선이니까 인간을 위한, 저는 이제 그래서 그 그런 법을 동감을 하는데, 위해서? 아까도 이제 어릴 때 교육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쭉 해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 버르장머리를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버르장머리라고 제가 딱 했지만은 이게 소위 예의 범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정말 그 상식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상식으로 행동하는 그 버릇 있잖아요. 네. 이거를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면. 이걸 나중에 어려서 어른 돼서 습관되니까. 갑자기 하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도덕이라든지 예의 범절, 소위 어떻게 상대를 배려하고 뭐 하는 그런 소소한 일은 그렇지만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어릴 때부터 이 가르치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교육이 중요한 생각을 합니다. 보면. 네. 앞으로 좀 교육 좀 신경 좀 써야 되겠네요. 천자문에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이 나네요. 네. 네, 사실 저 이게 천자문이요. 제가 이 공부한 거 사자수학하고 그다음에 천자문, 명심보 이게 순서거든요. 그래서 순서라서 천자문을 했는데 하다가 땀 났어요. 저 땀 나는 거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문 변호사님께 좀 부탁 좀 드렸습니다. 아니 저도 이 법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중학교 때 이제 천자문을 그때는 이제 그냥 혼독해가지고 그거 막 하늘 쳐나면 어떻게 쓰고 이거만 쭉 했는데 이번에 우리 이 박사님 덕분에 이제 쭉 73, 74강을 맡아서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이 네 글자 안에 중국의 역사, 철학, 고사,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서삼경도 다 녹아 있고, 그래서 이 사실 이 천자문을 제대로 이게 공부를 하려면 이 사서삼경과 중국의 역사, 철학식을 공부를 다 하고 나야만 이 천자문을 쭉 보면 이 제대로 이렇게 머리에 들어올 정도로 이 아주 차원 높은 책인 걸 요번에 깨달았어요. 사서오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몰라요. 여기 주역도 나오잖아요. 주역도 나오고 그러죠. 춘추 그래서 제가 주역, 춘추, 서경 이런 거 다 들어있거든요. 보면. 그리고 중국의 역사, 철학도 다 들어있고 심지어는 우주론도 들어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천자문이 이게 대단한 책이라는 것 같다가 요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정말. 준비하시길 잘했네. 그래서 사서오경을 다 이렇게 이렇게 꿰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건데, 제가 이제 뭐뭐를 겁없이 시작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우리 변호사님께 부탁을 해서 딱 또 흔쾌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사실 이거는 좀 제가 뭐 더듬더듬 했어도 이건 그 사서오경 중에 가장 어려운 책이 천자문이에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가장 어려워요. 정말 가장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유를 들자면, 제가 법대를 들어가면 처음 교양과정 때 이제 법학 통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법학 통론이 보면 이제 이 법이란 무엇인가부터 해서 이제 법의 종류 해가지고 각 뭐 민법, 형법 뭐 해서 이제 해가지고 뭐 법제까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있는 건데, 대개 이제 법학 통론은 아주 젊은 교수가 이제 맡아서 합니다. 대개 이제 연륜이 있는 제대로 된 교수님들은 민법이 민법, 형법이 형법, 이제 딱 단일 자기 전공 과목을 강의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이 법학 통론은
여러 법을 다 공부하고 난 총괄한 후에 이 법학통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순서가. 이 천자문도 꼭 그래요. 네네.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이게 보통 책이 아니다라는 네, 그 인식을 제대로 했습니다. 이번에.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 천자문 이 강의 구독하시는 분들도 이 천자문이 이런 식의 이제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고 내력이 있는 책이다라는 걸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네. 계속 강의를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참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지고 네.